오늘 소개할 사건은 발생했을 당시 한국의 언론을 뜨겁게 달군 사건입니다. 시신 발견부터 범인의 존재 또 그들의 관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아요. 어쩌면 다들 치안이 좋다고 믿는 이 도시 서울에서 남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그 어두운 이면들이 결국 수면에 떠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5월 31일 아침 8시 반. 인천의 한 공장지대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한 남성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붙이려던 그때 저 멀리 낯선 물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와요. 담벼락 아래 놓여있는 대형 여행 가방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너무나도 이질적인 광경이죠. 주변이 다 공장인데 웬 가방이 보란 듯 놓여 있으니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보니까 막 주변에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코끝에 묘한 악취가 느껴졌고요. 너무나도 수상한 이 가방. 그는 용기를 내서 지퍼를 열어봅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빨간 부직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살짝 걷어낸 순간 그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그 가방 속에서 흰 머리를 가진 중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도 참혹했어요. 일단 시신은 비닐에 쌓여서 빨간 노끈으로 묶인 후 다시 한번 빨간 부직포로 감싸진 상태였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이 시신의 상반신에 칼에 찔린 상처가 빼곡합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26곳이에요. 특히나 목과 등 부위의 상처가 깊었는데요. 등에 꽂힌 칼날이 몸을 관통하면서 간까지 도달했을 정도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흉기가 최소 15cm 이상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죠. 게다가요, 이 등에 난 상처의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쓰러지자 등에다가 칼을 무자비하게 내려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상처에 비해 방어흔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베인 상처 하나뿐이더라고요. 즉 그는 한 번의 짧은 저항 이후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신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해자의 두 다리가 절단된 채 몸통만 발견됐다는 점이에요. 일단 뼈 단면을 살펴보니까 매우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전기톱으로 절단한 것으로 추정이 됐죠. 그럼 두 다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다리는 끝내 찾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시신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살해 방식이 상당히 잔혹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시신 처리는 다소 허술한 듯 보였죠. 보통 토막을 내면요,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숨긴다든지 또는 지문을 없애려고 이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선 얼굴과 지문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저 다리만 잘려 있었고요. 즉 여기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한편 시신을 덮고 있던 그 빨간 부직포에 결정적인 범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부러진 손톱이 박혀 있던 거예요. 범인이 딱 증거를 남긴 거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의 길이가 50cm 정도입니다. 그럼 범인은 여성? 아니면 머리가 긴 남성? 자, 일단 수사가 시작돼요. 먼저 1팀은 공단 일대의 CCTV를 확보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지난밤 이 골목을 지나간 수상한 차량은 단 한 대였죠. 밤 11시 48분쯤 이 차가 한 10분간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모습을 보였는데 잠깐 차를 세우더니 그대로 사라졌죠. 이때 가방을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 경찰이 번호판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주변에 가로등이 별로 없고 또 영상 자체가 너무 어두워요. 심지어 헤드라이트 빛 반사로 인해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나마 차량 실루엣을 통해서 알아낸 건 이게 국산차가 아니라 외제차가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신속하게 업자들한테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차량의 종류는 은색 크라이슬러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크라이슬러. 사실 이 차는 한국에서 그렇게 흔한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은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죠. 마침 이때 업자가 차 앞범퍼가 살짝 찌그러져 있다라는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한편 이 팀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합니다. 그는 인천에 살고 있던 50세 남성 가명 최철수 씨였어요. 마지막 행적을 보니까 5일 전인 5월 26일 오후 2시더라고요. 그날 서울에서 사업 관련 미팅이 있다면서 집을 나섰죠. 그러다가 오후 5시 40분쯤 아내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냅니다. 나 늦지 않게 귀가할 거야. 그런데 이걸 마지막으로 연락은 끊겨버립니다. 심지어 다음날 아침까지 휴대폰 전원은 계속 꺼져 있고요. 불안해하던 아내가 다음날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최철수 씨의 마지막 행적을 파헤쳤습니다. 그의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좀 의외의 장소였어요. 서울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거의 DMZ와 인접한 통일전망대 주변이었죠. 여기에서 미팅을 할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여길 왜 왔을까요? 경찰과 또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인근을 수색하던 중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최철수 씨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밖에서 보니까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문도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범행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내부를 확인하던 중 수상한 점이 나왔죠. 차량 블랙박스의 전원이 뽑혀져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심지어 철수 씨가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던 중에 스스로 전원을 끈 게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가출을 의심했을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 토막살인, 타살은 명백해요. 그렇다면 철수 씨가 범인과 비밀리에 접선을 했다가 변을 당한 건 아닐까요? 그럼 도대체 왜 범인을 은밀하게 만나냐고요? 일단 이 통일전망대라는 곳이 서울 중심지에서 2시간 거리예요.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곳은 절대 아니죠. DMZ 인근이라서 대중교통도 거의 없습니다. 차 없이는 애초에 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좀 추리를 해볼까요? 여기에 도착한 철수 씨가 차를 주차해 놓고 범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범인 차량으로 갈아탔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차장 CCTV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오직 입구만 비추고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철수 씨는 26일 오후 3시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차량이 오고 갔죠? 근데 이 중에 눈에 띄는 차가 있었어요. 철수 씨 도착하고 1시간 후인 오후 4시 주차장에 차 하나가 들어왔는데 기록상 시간 기록만 보면 15분 만에 그곳을 빠져나간 겁니다. 관광 목적으로 왔다기엔 너무 짧아요. 심지어 결정적으로 이 차량은 앞 범퍼가 찌그러진 은색 크라이슬러였습니다. 즉각 경찰이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 차가 통일전망대에서 나온 뒤에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모텔촌이었습니다. 특히나 사람 없이 자동으로 체크인이 가능한 무인 숙박업소였어요. 오후 5시 22분 철수 씨와 차량 주인이 함께 214호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건 영상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은 검정색 투피스에 자켓과 모자를 쓴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1시간 뒤인 저녁 6시 20분 철수 씨가 방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갑니다. 소주와 맥주, 술을 구매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1시간 전쯤에 아내한테는 늦지 않게 집에 가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었죠? 그런데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CCTV를 쭉 돌려보니까 다음 날이 되고 오전 11시 30분 그 방 안에 같이 들어갔던 여성이 혼자 모텔을 나섭니다. 이때까지 철수 씨가 방을 나간 모습은 찍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성이 떠나고 약 8시간 뒤인 저녁 7시쯤 그녀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서 숙소로 돌아온 겁니다. 한동안 방에 있었고요. 다시 다음날 아침 8시 그녀가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로 갈아입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낑낑대면서 여행용 대형 가방을 차 뒷좌석에 싣고 있었어요. 앞서 공단 골목에서 발견된 바로 그 가방이었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즉시 이들이 숙박했던 방을 수색합니다. 근데 이미 주인이 말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증거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불을 다 끄고 루미놀 영액을 뿌리는 순간 방 전체가 강한 형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혈흔 반응을 찾아낸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그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간 그 여성의 정체를 밝히는 일입니다. 일단 경찰은 26일 피해자와 연락했던 모든 사람의 명단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차량을 조사했죠. 은색 크라이슬러가 워낙 흔한 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로 떠올랐는데 그녀는 36살의 여성 가명 고하나 씨였습니다. 이미 CCTV상 명백한 증거는 확보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죠. 이때 그녀의 손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손톱 하나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앞서 버린 가방에 손톱이 박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택에서도 증거는 쏟아졌습니다. 흉기로 쓴 회칼과 시신을 감쌌던 동일한 비닐, 또 앞서 CCTV에 찍힌 검은색 상하이와 또 갈아입은 그 꽃무늬 원피스까지 모두 발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피해자 최 씨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차 열쇠까지 나옵니다. 이 빼박이에요. 다음으로 이 고하나 씨의 차에 가보니까 뒷좌석에 버젓이 전기톱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칼날 틈새에 피부 조직이 붙어 있고요. 정밀 감식 결과 네, 예상대로 그건 모두 죽은 피해자 최철수 씨의 것이었죠. 앞서 칼에서도 최 씨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고개를 푹 숙인 고하나에게 경찰은 도대체 살해 동기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고 씨가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저 먼저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이거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라니까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범인 고하나는 평소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즐겼습니다. 특별한 직업은 없어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났냐? 그녀에게 성매매가 주로 돈벌이였습니다. 술집에 나간 건 아니었고요. 주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남성들을 물색해요. 참고로 과거 전적을 조사해보니까 어떤 남자하고는 지난 4년간 계속 성매매를 이어오면서 총 1,500만 원 정도 챙기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사건의 피해자 최 씨와도 어플을 통해 만났죠. 고하나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님 반가워요. 비도 오는 일요일인데 뭐 하시나요? 일상을 묻던 평범한 대화가 곧이어 노골적으로 변해요. 우리 서로 애인할래요? 사건 전날인 25일 밤 9시에 첫 메시지가 오갔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불과 하루 만에 약속을 잡습니다. 당시 최 씨는 아내가 있죠. 그래서 이 은밀한 약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서울에 미팅이 있다라고 둘러댄 거고 약속 장소로 가던 중에 스스로 블랙박스 끄고 핸드폰까지 꺼둔 겁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만났고 고하나의 차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고하나가 평소 성매매 장소로 자주 찾던 단골 모텔이에요.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에는 CCTV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건의 내막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고 씨가 진술하길 최 씨가 위협적인 태도로 성관계를 요구했기에 자신은 그저 호신용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시신을 보면 상반신에만 26번의 상흔이 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요. 그리고 나중에 찾은 하반신까지 포함하면 총 41번을 찔러서 살해했어요. 정당방위요? 이거 오버킬 아닌가요? 게다가 살인을 한 이후에 보인 행동은 지나치게 침착합니다. 먼저 시신을 모텔방에 그대로 둔 채 나왔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체 준비에 돌입해요. 대형 여행 가방 구입했고 철물점에 가서 전기톱 삽니다. 집에 가서 부직포, 노끈, 비닐 챙겨서 저녁 7시에 다시 모텔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시신을 화장실로 가져갔는데요. 여기서 전기톱으로 양쪽 허벅지를 절단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했죠. 그리고 그걸 다 따로 나눠 담아요. 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 그녀는 욕실 바닥, 혈흔 물로 다 닦아냈고요. 이어서 옷도 그 분홍색 원피스로 갈아입은 거예요. 방을 나온 후 그녀는 토막이 든 가방과 소지품을 차례로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모텔을 빠져나갔죠. 이후 그녀는 시신을 차 안에 그냥 뒀어요. 그리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좀 휴식을 취하더라고요. 해가 진 후에 다시 움직였는데요. 먼저 상반신이 든 가방은 인천 공장의 으슥한 골목 한 곳에 유기했고 나머지 하반신은 파주 지역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 농수로에 유기합니다. 검거된 고아나는 자기는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정당방위를 저지른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용한 흉기가 칼날만 16cm가 되는 회칼이에요. 이게 어떻게 호신용이냐고요. 이걸 여기 가지고 다닐 만한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기행이 있습니다. 왜 살해한 후에 토막 내고 차에다가 시신을 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로 돈을 받아요. 와, 이럴 수 있나 싶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죽은 최 씨의 카드를 가지고 맘껏 귀금속 쇼핑을 즐겼습니다. 이때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순금 제품을 노려요. 그래서 금은방을 돌면서 18번에 걸쳐 구매를 시도했는데 마침 이거 좀 수상하다라고 여긴 그 금은방 주인들이 거래를 취소하게 되면서 실제로 결제된 건 7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경찰은 그녀의 진짜 살해 동기가 돈, 금전 갈취였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자기는 성폭행 피해자다라고 코스프레를 해왔다가 고아나는 경찰로부터 이 동기를 듣게 되자마자 표정이 싹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냐라는 표정으로 막 재밌다는 듯 낄낄거리는 거예요. 웃음을 보여요. 이게 정말 기괴하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돌변하더니 제가 저지른 게 아니에요. 가련한 척 행동하고요. 실제로 그녀는 첫 신문에서 살해 및 사체 유기를 자백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아나 측 변호인은 정말 너무도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요. 정당방위, 심신미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일단 고아나는 살인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시신유기도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신용카드조차 쓴 적이 없다고 고집합니다. CCTV에 다 촬영된 거 있지 않냐? 그거는 그냥 나랑 옷만 똑같은 여자일 뿐이지 그게 나라는 증거 있냐는 거예요. 핸드폰 어플도 다 명의가 도용된 거래요. 약간 좀 그냥 어처구니 없는 밀어붙이기 주장이었어요. 이런 뻔뻔한 대응에 검찰은 하나씩 반박합니다. 먼저 증인대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성매매로 만났던 남자들이었어요. 그들 모두 고아나가 은색 크라이슬러를 모는 걸 봤다라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 고 씨 측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차를 운전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래서 사건 당일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도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좀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자, 다음 증인으로는 금은방 사장들 그리고 전기톱을 팔았던 그 철물점 주인이 나옵니다.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 맞아요. 그녀를 지목하고 있었죠? 지금 증거고 증언이고 모두 확실해요. 고 씨 측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여기서 고 씨 변호사가 괴상한 논리를 펼쳐요. 설사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성폭행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아휴, 머리야. 아니, 이거 범죄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와 더불어 2014년 3월 한 달 동안 정신분열로 인해 5번에 걸쳐 상담을 받았고요. 또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을 제시합니다. 이건 심신미약을 노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 검찰도 강경하게 대응했죠. 전문가들 추가 분석을 받았고요. 그 결과 고 씨 이 여자는 변별력도 있고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밝혀냅니다. 오히려 방어기제와 애정결핍이 심각하다는 게 드러나는데 평소 그녀가 좀 만족스러운 애정을 받지 못할 경우 상대한테 높은 적대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여자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우려했고요. 사실 이 사건이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죠. 그래도 결정적인 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 신문 당시 고아나는 앞서 상반신만 발견됐잖아요. 그 나머지 하반신이 어디에 숨겨졌는지를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유기장소를 실토했어요. 농수로요. 이건 오직 진범만이 아는 정보겠죠. 아니, 이렇게 확실한데 무슨 무죄냐고요. 결국 재판부는 고하나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고 검찰의 손을 들어줍니다. 끝내 범인에게, 고하나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게 되죠. 2015년 5월과 7월에 항소심과 상고심이 열렸지만 30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고하나는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사실 오늘 사건 전개가 쭉 되면서 그래도 시원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신문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 고하나가 보인 태도 때문에 저는 너무도 답답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후회나 자책감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라서 이 30년 형벌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크게 정의로운 판결이었다라는 느낌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 가지 좀 찜찜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녀의 진짜 살해 동기는 뭐였을까요? 정말 돈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토막살인을 냈다고요? 전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여태껏 계속 성매매를 해왔는데 왜 그날 최 씨가 타겟이 된 걸까요? 이에 대해 고하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월 20일 오후 1시 119 신고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울산 남구 땡땡 아파트로 와주시면 시체가 있을 겁니다. 이 목소리는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는 경찰과 동행해서 즉시 남성이 알려준 울산의 아파트로 출동했죠. 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참혹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는데 더욱이 문제는 안방에 들어가 보니 몸통과 목이 심하게 훼손된 채 분리되어 있는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 시신의 옆에 신고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죠. 일단 방안을 보니까 시신을 회송하는 과정에서 흩뿌려진 비산흔이 상당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빗방울들이 다소 굳어서 말라붙어 있었죠. 예상컨대 적어도 수시간 이전에 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정도의 비산흔 양으로 봤을 때는 살해 도구가 뭔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네. 현장에서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길이 50cm짜리 전기톱이 발견됐습니다.
이 톱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목을 절단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보니까 전기톱은 이전에 별로 사용한 적이 없어 보이는 거의 새 거였습니다. 시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몸통과 머리가 분리된 것 외에 얼굴에는 상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현장에선 시신 주변을 제외하곤 딱히 두 사람이 몸싸움이 벌어졌던 흔적도 없었고요. 즉 범인은 전기톱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노린 것으로 보이죠. 자신이 살해한 시신과 함께 방 안에 앉아있던 남자 이 씨. 그는 즉각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우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피해자는 당시 23살이던 남성 금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막 복학을 준비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경찰은 검거된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건 우선 두 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살해 동기가 뭐였냐는 거겠죠. 놀랍게도 이 씨는 사망한 김 씨와 고종사촌 관계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건 전날인 19일 밤 9시에 범인 이 씨가 전기톱을 휘둘러 그를 살해했어요. 이후 시신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낮에 전화를 해서 직접 자수한 상황이죠.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다음으로 범행 동기가 뭐였냐라고 물었는데 이 씨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평소에 걔가 저를 많이 무시했어요. 자기 엄마가 막 내 욕을 한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계속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사촌 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예요. 이후 이 씨는 진술을 이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한 건 피해자 김 씨, 사촌 동생뿐만이 아니라 고모인 김 씨의 엄마, 그리고 친인척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다는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툭하면 너 그렇게 살다 아빠처럼 된다? 라는 말로 자신을 수시로 비하했다며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좀 감정을 삭히던 이 씨가 급기야 사촌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인 1월 13일, 이 씨는 울산 남구의 한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시민에게 개방된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살해 방법을 검색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를 사로잡은 방법이 바로 전기톱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전기톱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또 이때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순조롭게 전기톱을 주문했고 14만 원까지 즉각 송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촌동생 김 씨는 건장한 20대 청년이에요. 그냥 들이댔다간 범행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길로 약국으로 가서 수면 유도제 열알을 구입합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김 씨 몸에서 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죠. 이걸 먹이고 잠들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더 참혹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죽은 김 씨의 손가락에서 일종의 방어흔이 발견된 거예요. 즉, 김 씨가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긴 했지만 막상 전기톱 공격을 받았을 때는 몸부림을 쳤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어쩌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너무 출혈이 심해서 방어를 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김 씨는 비록 찰나였겠지만 극도의 공포와 또 몸이 잘리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결론이 이릅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월 17일, 살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이 씨가 난관에 부딪힙니다. 주문해서 도착한 그 전기톱을 조립을 해야 했는데 혼자선 그게 도저히 어려웠던 거죠. 결국 그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2만 원을 지불하고는 그 전기톱을 조립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살인에 대한 집착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저녁, 그는 사촌동생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일인 19일 오후 2시 40분, 피해자 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형, 나 1시간 반 뒤에 도착할게 라는 전화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 씨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제일 먼저
콜라와 맥콜이 담긴 병에 미리 구입한 수면 유도제 열알을 잘게 부숴서 넣은 뒤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심을 사지 않도록 미리 주문한 치킨과 함께 그 음료를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려두었어요. 오후 5시 20분. 형 나왔어. 아무것도 모르는 김 씨가 결국 이 씨의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씨는 친근한 척 김 씨에게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면 유도제를 타놓은 콜라를 끝까지 마시도록 유도했고요. 집에 들어온 지 1시간 반이 된 저녁 7시쯤 피해자 김 씨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방에 들어가 눈을 붙이게 됩니다. 이 씨는 그가 좀 더 깊게 잠들 때까지 2시간가량 더 기다렸고요. 밤 9시 20분입니다. 이 씨는 준비해둔 전기톱을 꺼내서 전기 코드를 꽂고는 망설임 없이 그 톱날을 김 씨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대자마자 사방에 피가 튀었고요. 이때부터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순간이 이어졌죠. 당시에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여론은 유례없는 전기톱 살인에 정말 치를 떨었고요. 혹시 범인이 무슨 영화를 보고 모방범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인데 200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한 미치광이 살인마가 5명의 젊은이를 전기톱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공포 살인극 스토리입니다. 그는 정말 이 영화를 모방했던 걸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범인의 과거 검색 기록 중에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영화 자체를 모방하려 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내기 힘들었어요. 자, 이제는 범인 이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그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잔혹한 살인마가 된 건지, 원래 전과자? 아니면 사이코패스?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자백을 이어가는 내내 이 씨는 상당히 불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었고요. 말도 더듬었어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어딘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을 살펴봤죠. 그는 4년 전인 2010년 3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지기능 저하, 불안 증세, 우울증, 대인관계 미숙 등의 문제를 보였고 국군 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씨는 정신분열증 초기 그리고 경계성 지능장애를 판정받습니다. 이후 입대 6개월 만에 부적합 처분을 받아서 조기 전역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하죠. 그런데 일단 범인 이 씨는 평소에 고종사촌 김 씨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씨를 무시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해자, 범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군에서 나온 이 씨가 다소 폐쇄적인 삶을 쭉 살아갔는데 그때 유일하게 소통하고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상대가 오직 동생 김 씨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정사를 좀 살펴보면 이 씨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후로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죠.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변에 친구나 지인도 전혀 없었고요. 이웃들이 봤을 때 그는 아픈 할머니를 잘 돌보던 아이로 기억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러 알바를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는데 참 특이한 게 부모와 떨어지고 다소 외롭고 힘들게 자랐다는 것 외에 그가 사이코패스 살인자 같은 면모를 보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마저 떠나고 친구도 지인도 없는 이 철저하게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그는 피해 망상, 우울증, 게다가 조현병 증세까지 겪으면서 살인에 대한 환상이 커진 것으로 보여요. 요즘 참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정신분열, 조현병, 이건 정말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현대 최악의 불치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 씨는 살해 동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 왼쪽에는 대장 악마, 중간 악마, 작은 악마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중간 천사, 아기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 악마가 김 씨를 죽여라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이자마자 대장 악마는 사라졌어요. 중간 악마와 작은 악마는 현재 잠들어 있고요. 야, 증세가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 생각에 이 씨가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그가 정신분열의 초기 증세를 앓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는 분명 인터넷 검색도 직접 해서 톱과 수면제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대장 악마를 막 언급할 정도로 환청을 겪고 있는데 막상 살인 계획을 할 때는 철저했다? 이 점이 이상한 거죠.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 검사는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쪽 변호인은 정신병적 증세, 또 언어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고요.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결국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유례없이 끔찍하지만 그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고 또 스스로 자수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 전과가 없고 뉘우치는 자세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원심이 유지됩니다. 이후 이 씨는 치료 감호 선고를 받게 되는데 치료 감호란 건 실형 복역에 앞서서 먼저 시설에 수용이 돼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주로 심신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해요. 이걸 왜 범죄자를 국가가 치료를 해주냐라는 인식도 있지만 이건 환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회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의 재범을 예방할 방법이 치료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곳에 들어간 범죄자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그저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감형을 노린 건지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톱으로 사촌동생의 목을 잘라 살해한 이 범죄자의 형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죠.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5, 6년 전만 해도 사이코패스 범죄자 유형에 참 많은 대중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다소 다릅니다. 워낙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범죄자 유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히려 갈수록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장애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린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정에서 잘 관리해라 라는 말로는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다. 치료와 관리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다. 이 씨의 경우에 그가 그렇게 철저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가족 혹은 복지기관 담당자라도 있었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범죄자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예방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은 조현병,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국민적인 관심과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